그래서 그러면 뭘 사야 할까? 네. 네, 내년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현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한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그때 연초에 한번 모셨고 거의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엔 네. 조금 엔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가요? 근데 사실 연초 대비해서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우리 막 2월에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를 참여한다느니 뭐 ENM이 간다느니 이러면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연초에는 되게 더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관심이 그만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깨알 홍보를 해본다면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는 물론 이제 바빴던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올해 책을 2권을 냈습니다. 아, 내셨어요? 그거 한 권만 내도 어마어마하게 바쁠 텐데. 그래서 올해가 좀 바빴어요. 네. 책 한번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책을 냈다. 이현지 부끄럽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오겠죠? 네, 2권이 나올 겁니다. 혹시 엔터와 미디어 이렇게 한 권씩인가요? 이게 첫 번째 책이 이제 저 혼자 쓴 책인데 그냥 미디어랑 엔터 산업의 전반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기초 입문서 같은 그런 책이 있고요. 최근에 냈었던 게 이제 같이 공동 저자로 그냥 콘텐츠 전반적으로 이제 다룬 거고 거기서 제가 엔터랑 틱톡 챕터를 썼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생활 하면서 이거 애널리스트만 해도 막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책까지 따로 준비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1년 만에 많은 일들이 또 엔터나 미디어 분야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근황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또 엔터에 대한 관심이 또 조금 연초보단 줄어들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투자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엔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전망 자료를 내셨잖아요. 네. 그거 토대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엔터 자체가 사실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엔터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게 상반기에는 거의 다 좀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겨울쯤 되면서 다 빠지는 흐름이었고 사실 2022년도 들어와서는 되게 변곡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을 탔었던 이 구간이 공통점이 음반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잘 됐었다. 2020년 들어와서 21년 들어와서 언제까지 사람들이 앨범을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앨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엔터 산업을 끌고 온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가 바로 앨범, 음반 판매가 호조였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 음반이 2천만 장 내외 정도 하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보복 소비 그리고 이제 팬덤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음반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미 1억 장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앨범 자체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만큼이나 성장했네, 이렇게나 성장했네 하면서 굉장히 시장 성장을 빠르게 끌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앨범이 중요한 이유가요. 보시는 것처럼 각 기획사별로 앨범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YG 같은 경우에 조금 숫자가 왜 여기는 크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뭐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고 YG 같은 경우는 앨범보다는 음원 중심의 성장을 좀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앨범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상대적으로는 약합니다. 실제로 저기 보니까 YG가 2021년에 이게 1,000억? 1,050억 정도? 그래서 22년도에 1,180억이면 다른 데서는 거의 성장률이 막 더블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데 그쵸. YG만 거의 성장을 좀 안 했네요. 네.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YG 같은 경우는 그 활동하는 가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앨범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앨범을 많이 안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완전체 앨범을 2020
이제 작년에 냈었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렇게 가수들이, 그러니까 블핑 멤버들 2명이 개인으로 앨범을 또 냈었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 개개인이 앨범을 다 내던지, 혹은 블랙핑크 멤버가 앨범을 뭐 한 번, 1년에 뭐 한 2번 정도 내던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앨범에서의 활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저라고 하는 가수도 사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앨범 활동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2020년에 데뷔를 했지만 앨범 자체가 1년에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네, 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거의 플랫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23년으로 오면서 이제 계약이 종료된 가수도 있었고, YG에서는 아이콘이라고 네. 하는, 뭐 애초에 활동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그 뭐 아이콘에 있는 뭐 바비 라고 하는 분도 이제 솔로 앨범도 내고, 그래서 야금야금 내긴 했었는데, 이제 23년에 오면서는 앨범을 내는 횟수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앨범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 24년도 보면은 1670억으로 많이 좀 급증하는 걸로 전망을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건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전체 계약을 했지만 네. 아직 개인별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YG에서 좀 더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만한 가수는 이제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이 있기 때문에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가 활동을 그래도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YG에서 최근에 주가가 하루에 25%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그 블랙핑크 재계약, 그룹 재계약 이슈가 나오고서였는데, 근데 또 개인 활동은 재계약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룹 활동이랑 개인 활동이랑 따로따로 이렇게 원래 계약을 하는 건가요? 뭐 이게 아예 생소한 경우는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 네. 기존에 완전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제 개인별 계약을 진행했었던 경우가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IM이라고 하는 분은 계약을 개인별로는 스타쉽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몬스타엑스로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 마마무 같은 경우도 화사는 이제 RBW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마마무라는 이름으로 활동은 하고요. 그래서 개인별 계약을 안 했음에도 완전체 계약을 했으면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계약을 끝내야 확실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룹 계약이랑 개인별 계약이랑 어떤 게 중요도로 치면 뭐가 조금 더 중요한 건가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뭐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둘 다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JYP 같은 경우에도 갓세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보이그룹 중에. 근데 여기도 이제 재계약을 멤버들이 안 했지만 프로젝트성으로 앨범을 내긴 합니다. 2PM 같은 경우,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앨범을 내잖아요. 그 그룹에 대한 IP는 기획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 그룹에 대한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별 재계약을 뭐 안 해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별 재계약을 하면 조금 더 회사한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구속력을 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투어를 더 많이 돌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개인별 계약이 안 되면 이제 또 정산을 따로 떼줘야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25% 한번 YG가 급등했다가 조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됐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개인별 계약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별 계약이 안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네요, 그 이슈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지금 YG에서는 물론 다양한 이제 좋은 이벤트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는 결국 재계약이 모두가 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는 좀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앨범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 이 앨범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엔터사의 시총을 끌고 가는 그런 지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엔터가 이렇게 살짝 주춤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음반이 좀 꺾였다라는 지표가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월까지 누적 숫자로 앨범 수출이 YY로 50%가 감소를 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접한 국가인 동남아시아에서도 YY로 적게는 20%, 많게는 이제 56% 가까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음반 수출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앨범 성장 주춤해졌네? 앨범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엔터 그러면 내년을 뭘 봐야 되지? 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발생하면서 엔터 자체가 좀 투자 심리에서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이하네요. 중국은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가지고 꺾였다라는 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 좀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중국 국민들은 이제 케이팝을 더 듣고 싶고 좋아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뭔가 막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도 좀 많이 꺾였네요. 동남아시아도 뭐 반토막 가까이 난 데도 있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전년 대비 굉장히 더 급등을 했었는데 저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같은 제품을 맞습니다. 내놨으면 다 같이 인기가 많아지던가 다 같이 인기가 줄어들던가 이게 좀 보통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반토막 나고 한쪽에서는 70% 증가하고 그쵸.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앨범 역성장이네? 앨범 꺾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활동을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지역 일본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앨범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는 게 좀 더 엔터 산업을 보실 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봤을 때 엔터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은 모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연에서 좀 크게 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서야 우리가 진출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시적인 이슈다, 일시적으로 조금 둔화가 나타났을 뿐이지 시장 자체가 꺾였다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는 실적 감소 폭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을 바라보는 좀 챌린지예요. 네. 내년에 과연 이 꺾인 거를 다른 나라가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앨범 자체가 저는 뭐 여기서 지난 3, 4년 동안에 그렇게 막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내년도 성장한다 이렇게 저도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의 패턴이 앨범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음원과 공연에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앞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공연이 이 부분을 좀 상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꾸 앨범에만 뭐 좀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지 공연에 올해 연간으로 각 엔터 4사가 모객한 모객 수를 보면 SM이 소폭 한 170만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200만 명 가까이 모객을 했습니다. 네. 2022년이 공연이 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정상화 숫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리고 22년에 공연을 못했던 거 23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연장을 잡고자 하는 가수들의, 기획사들의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티켓 가격도 국내 일반석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작년 대비 17%가 올랐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매달 콘서트에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6개월 동안 4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뜨겁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 내년 엔터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앨범만 보지 말자. 공연도 네. 보자. 이제 공연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슈퍼주니어가 공연을 어디서 돌았겠어라고 하는데 나름 남미 이런 데선 꽤 20만 명 이상의 모객을 할 정도로 꽤 팬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방신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이제 좀 구 IP라서 적진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도쿄돔에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또 앨범도 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오페아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뜨리셨나요? 여기에 이제 동방신기까지 넣으면 네. 너무 이거는 팬심이다. 팬심이다. 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가수만 넣자라는 이제 제 나름의 그 기준이 있어서 이제 마음을 보고서의 눈물을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집었는데 이 공연이 그럼 우리가 내년에 어디서 봐야 되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하면 최소 2만 명부터 많게는 뭐 6만 명, 7만 명까지 이르는 공연장을 말하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꽤 유의미하게 모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이라서 미국에서 블핑도 돌았잖아요. 트와이스도 공연했잖아요. 상반기 기준으로만 적은 숫자라서 그 가수들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제 방탄 슈가라든지 투바투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경우에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한 숫자들을 좀 넣어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도표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표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이 케이팝 가수들을 보기 전에 미국 가수들을 보시면은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에서만 2.2조 원 티켓 수익만으로요. 그 정도의 이제 티켓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CNN 기사를 보니까 인당 MD 구매 가격이 한화로 환산했을 때 한 2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티켓 가격을 MD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제 K-팝 가수들이 뭐를 노려야 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공연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그만큼 MD도 많이 팔면 미국에서 공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 초입이 지금 그리고 내년에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횟수 56회가 2023년 상반기만 상반기입니다. 네. 저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놀랍죠. 365일 나누기 2하면 180일 정도 되는데 180일 중에서 56번을 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놀랍게도요. 숫자인가요? 놀랍죠. 네. 근데 놀랍게도 미국 가수들은요.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냐면 앨범 하나를 내요. 그러면 그 앨범 투어라고 해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돕니다. 보통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정도 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투어를 도는데 이제 앨범을 최근에 냈으니까 공연을 열심히 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연을 정말 전 세계를 돌면서 다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투어가 내년 말까지 146회니까 아직 갈 길이 더 멀었죠. 거의 2배 이상을 더 돌아야 되니까. 이게 ASP라고 하죠. 그 회당 수익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심지어 BTS의 한 4배 이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 절대 횟수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네. 저거는 인간인가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네요. 그쵸. 그리고 미국은요. 가수가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가수가 벌어서 나에게 이제 도움을 줬었던 에이전시 혹은 뭐 기획사, 대행사들한테 기여한 만큼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셨겠죠. 이미 많겠지만.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한국 가수들이 회당 수익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쪽박을 보는 그런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도 회당 평균적으로 200만 달러 정도를 번다는 걸 보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횟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연 횟수라도 많이 늘어나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투어 수익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투어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누군지를 알아야 투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리는 대중성 확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미국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음원을 이제 노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최근에 아마 한 달 전인가요? 그 유키즈의 방시혁 의장님이랑 봤습니다. 예, 거기 나오셔서 한국은 이제 케이팝은 너무 코어 팬덤이 많다. 이게 오히려 위협이다. 뭐 열성 팬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팬덤을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으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음원에서의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가수를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팬덤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 대중성이 높아져야 공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연간 기준으로 음악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 84%가 스트리밍입니다. 여기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앨범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피지컬에 우리가 아는 그 CD 앨범도 있고 LP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한국 가수들은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미국의 앨범 차트에서는 나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앨범 기준으로, 그러니까 CD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한국 가수예요. 작년 미국 연간 숫자로 보면. 네. 그러니까 앨범은 이미 잘 잡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주류는 이 스트리밍, 여기인 거죠. 여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라이트 팬덤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음악을 더 들어봐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앞에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음원은 빌보드 핫100 차트입니다. 근데 올해 연간으로 빌보드 핫100의 차트인을 한 케이팝 아티스트를 좀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었고요. 뉴진스, 트와이스, 피프티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수들이 미국에서 막 공연하고 막 인기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핫백 차트에 차트인을 한 케이팝 가수가 많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미국에서 대중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케이팝의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나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알면은 이제 보이는데요. 가수들이 금요일 오후 1시 앨범을 발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 1시? 네. 예전에는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6시에 앨범을 공개했거든요. 왜냐면 한국 기준으로는 6시면 이제 직장인 퇴근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하굣길 이때 많이 들으라고. 진짜 그래서 월요일 오후 6시에 앨범을 내는 게 국룰이었어요. 실제로도 지금 월요일 앨범 6시에 내는 가수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하면 빌보드 차트 집계 시간을 고려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시. 최근에 보시면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다 금요일 오후 1시에 냈어요. 미국을 진출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리고 점점 곡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미국에서 흥행하는 장르, 비트들을 사용한 노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 웃프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도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한국어가 미국에서 스트리밍되는 3번째 언어입니다.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비중이 3위네요. 굉장히 미미해요. 1% 남짓 되는 상황이긴 한데 3번째로 스트리밍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생각해 보시면 라틴어가 이제 라틴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유튜브 전체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미미하지만 한국어가 그래도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이 스트리밍이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한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에 있는 나름 대중들한테 꽤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비중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늘려와야 되냐? 여기에서 뺏어와야 되겠죠.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좀 뺏어와야 될 텐데 이게 미국에서요 또 신기한 게 좀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가 R&B랑 힙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는 R&B 힙합 유명하니까. 그리고 팝이라는 장르는 전 세계 공통으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최근 핫한 장르로 급부상한 게 컨트리 음악입니다. 컨트리 음악이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 같은 느낌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사실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 컨트리 음악 소비층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음원에서 소비가 되는 장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나이대가 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임영웅 같은 스타일인가요? 미국 임영웅? 네, 미국 임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젠지 세대들이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정말 임영웅 비율가 정말 찰떡이신 게 찐 트로트가 아니라 약간 트로트와 팝을 가미한 팝스러운데 결국 트로트
이제 컨트리 장르 네. 그런 음악을 많이 쓰니까 젠지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스트리밍하고 틱톡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음반에서 음원 중심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이제 하이브가 실적이 서프가 났었던 이유도 뭐 국내도 잘한 게 있는데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그리고 컨트리 레이블 빅머신 레이블 그룹에서 굉장히 음원이 호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컨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추석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0월 초중순까지 핫백 차트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10위권 중에 절반 정도가 컨트리 뮤직 아티스트일 정도로 컨트리라는 장르가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미국에서 유행하는 장르를 한국 가수들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외국인이 갑자기 트로트 부른다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이게 일이죠. 네. 롱런하기 힘들잖아요. 뭐 화제성은 될 수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랑 JYP가 각각 내년 1분기, 2분기에 미국에서 현지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팝이라고 한국 가수들은 이제 팝이라고 하는 장르밖에 진출을 못하지만 현지화된 가수들을 통해서라면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장르들을 다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화 아티스트를 많이 만드는 거고요. SM에서도 이제 영국 보이그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보이그룹이 원디렉션이라고 네. 영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탁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그룹을 영국을 좀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SM은 영국에서 보이그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 미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2K 같은 이제 현지화 노력의 배경이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더 현지화된 음악을 추구를 하면 여기에 보시는 이 공연, 여기에 조금 더 이 한국 가수들보다도 좀 더 윗선에서 많이 이제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이제 회당 수익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지화 아티스트를 준비하는 게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을 봤을 때 이제 앨범 자체는 성장을 하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조금 성장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앨범이 아니라 음원 그리고 공연 이쪽으로 좀 내년에 모멘텀을 잡으시면 좀 엔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앨범 판매량이 꺾이면서 엔터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우리 엔터사들에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앨범 매출이 사실 수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 일본입니다. 앨범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중요한 국가인가요? 사실 캐시카우 지역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요해요. 네. 근데 일본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죠.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일본은 원래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잘하는 거 말고 새로운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 그쵸. 근데 미국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의 1위인 시장인데 네. 아직 한국 가수들이 해봤자 한 2~3% 정도밖에 영역을 침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반응이. 옛날 원더걸스 CD 때와는 약간 다르게 좀 먹히네? 네. 해보니까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일본 가져가면서 새로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그림이고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중국은 그럼 뭔가요? 중국이 돈 많이 우리는 뭐 써준다며 중국이 앨범 안 사줘서 엔터 이렇게 주가 빠졌다면서 중국은 뭔가요? 중국은 사실 한알령 이후로 엔터사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던 활동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팬들이 한국에서 이제 앨범을 공구한다든지 그런 식의 숫자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 가수들은 공연도 못하고 뭐 중국에서 활동도 중국 멤버가 있는 중국인만 가서 광고하고 예능하고 그러지 한국인 자체가 중국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악재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미국으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일본이 캐시카우 시장이다. 그래서 원래 잘하고 있는데 여기를 더 잡고 간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너스 측면에서 어떻게 더 잡을 수 있는지 일본도 원래 잘하는데 기회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그 자니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스마일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보이그룹 소속사예요. 여기가 좀 성적인 그 이제 자니 할아버지가 이제 성적으로 좀 논란이 있으면서 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혜가 와, 뭐 어디로 가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한국 보이그룹에게 특히나 이 기회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주요 그룹사들이 자니스 출신 가수나 아이돌,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광고 맺은 그 아이돌이나 가수, 배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빈자리를 K-팝 가수들이 광고 매출 쪽으로 좀 많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한 부분이 없었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넣어놓은 자료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매년 편의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크게 3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보통 매년 말에 케이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광고 모델을 선발을 해요. 굳이 쉽게 비유해본다면 한국의 소주 모델처럼 당대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나 가수를 모델로 세우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각 이제 일본 3사 편의점에서 그 자니스 출신 가수들을 모델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모델을 기용을 하지 않던지 혹은 그 빈자리를 한국 그룹이 대체를 합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본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한국 가수들, 특히나 인지도가 일본에서 높은 한국 가수 중심으로 광고 모델을 선발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잡은 시장인데 생각보다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좀 더 열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니스의 대표의 악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ESG 측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성적으로 착취를 해왔고 이제 일본의 주요 그룹사들이 이런 회사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광고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일본에선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그 킹앤프린스라고 하는 그룹은 세븐일레븐 4년 연속 광고 모델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올해 이 그룹이 해체를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동방신기처럼 3명, 2명으로 해체가 돼요.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굉장히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장 유명한 소속사라고 하면은 뭐 하이브가 되겠죠. 네. 하이브에 있는 가수들을 우리 뭐 이런 그룹들, 기업들에서 광고 모델에서 다 계약 해지하는 상황인 거죠.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활용이 되고 있냐면 일본에서 이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연말 가요 프로그램 홍백 가업전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뭐 가요대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1년 동안 가장 인기가 많고 대중성이 높았었던 그런 가수들만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동방신기가 2011년 출연한 이후부터는 보이그룹은 출연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니스에서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소속사. 네, 왜냐면 일본에서는 보이그룹은 거의 자니스에서만 만들고요.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기획사가 이렇게 양분화돼 있어요. 네.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근데 보이그룹을 데리고 있는 자니스에서 한국 보이그룹은 출연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걸그룹은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모두 다 공통점이 일본인이 있는 그룹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걸그룹도 출연을 하되 그룹에 일본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출연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이 한국 보이그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을 확정을 합니다. 심지어 두 그룹 다 일본인 멤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가 지금 한국 보이그룹한테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릴 때 광고 모델로도 기용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제 공연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 한 100만 장 남짓한 앨범. 일본의 이제 스노우만이라고 하는 자니스 소속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뭐 시차가 살짝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올해 8월에 이제 세븐틴이 베스트 앨범으로 한 75만 장,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100만 장 정도의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기록을 한국 가수들이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븐틴이랑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인 멤버가 없는데도 어떻게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하게 됐냐? 정말 일본에서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K-팝 아티스트 전체로 확대를 하면 일본에서의 K-팝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콘서트 모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엔터에서 내년에 모멘텀, 그러니까 리레이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이고 실질적으로 EPS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은 일본이고 여기에서의 공연이 많아지면서 좀 더 엔터는 실적, 리레이팅 포인트 둘 다 가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공연이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MD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정말 많이 사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횟수와 공연 모객 수가 높아질수록 MD 매출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MD와 더불어서 콘서트에서의 수익성이 같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80몇 %가 음원이 차지를 했다면 일본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일본은 뭐 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게 다 이렇게 쪼개서 앨범도 중요하고 공연도 MD도 중요한데 비슷한 비중이다. 네, 한국 기획사가 체감하기에 일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곳은 공연과 MD입니다. 공연과 MD.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MD 같은 경우는 뭐 응원봉만 하더라도 지금 단가가 39,000원인데 일본이 응원봉, 그러니까 이게 MD가 왜 많이 팔리냐면요. 한국은 지금 공연장이 가장 크면 한 2만 명 정도? 고척돔? 네. 한 2만 명 좀 안 되는데 일본은 도쿄돔 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39,000원짜리 응원봉을 새로 산다고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MD 매출이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더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보다 좀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도 팔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에서 MD와 공연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돔 중에서 돔 중 돔이라고 한다면 도쿄돔인데 지금 도쿄돔에 입성하는 가수들이 매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여기에 입성하지 못했었던 가수들이 도쿄돔에 입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좀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K-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개척하면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기존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던 일본에서도 캐시카우인 줄만 알았는데 신성장 동력이 또 맞습니다. 발현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투자 포인트를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설명 들어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이 업종이 다 같이 좋아질 것 같은 이슈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종목별로는 탑픽이나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고민하실 때, 그래서 그러면 뭘 사야 할까? 네. 근데 내년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모든 투자 포인트에 다 부합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음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연과 음원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힙합 레이블, 그러니까 QC 미디어, 그리고 빅머신이라고 하는 컨트리 레이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라틴 레이블도 또 인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레이블을 통한 음원 성장이 기대가 되고 심지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 걸그룹을 또 데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스타디움급의 투어를 돌 만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미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이제 ENM에서 아예 빌리프 랩을 인수를 해서 4분기부터 아예 연결로 반영이 되는데 미국에서 2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에 이미 들어갔고요.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이제 투바투도 스타디움급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븐틴도 인기가 미국에서 또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 성장이 내년에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에서의 현지화 전략도 일본에 보시면 하이브에 세븐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지화 전략의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성장이 보일 수 있는 회사는 하이브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하이브이고요.
JYP도 이제 차선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브와 비슷한 논리예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게 이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내년 1분기 1월 달에 이제 그 비처라고 하는 A2K 프로젝트에서 데뷔하는 미국 걸그룹이 또 첫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즈음에 니지 프로젝트 2에서 나오는 그 니쥬보이, 일본 네. 현지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JYP 밑에 스트레이키즈는 일본에서도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와 JYP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모든 투자 포인트에 부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 어떤 걸 사야 될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서 뭐 신인 뭐 데뷔 일정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서 모멘텀을 보고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을 보고 좀 PER이 좀 낮은 종목을 위주로 좀 골라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었는데, 지금 뽑아주신 거 보니까 거의 모멘텀 쪽으로 많이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너무 내려와 있어요. 다 같이.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드로 거의 30배 한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네. 저희 초창기에 하이브 생각해보면 막 60배 가고 50배 막 내려와야 50배, 50배도 싸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실 프라이스 투 드림 그 P2D라는 용어가 나온 게 하이브 때문이었죠. 그쵸. 네. 그 정도로 비싼 회사가 30배 중반까지 내려왔으니 그 밑에 있는 JYP SMYG는 얼마나 더 내려왔겠어요. 지금 JYP SMYG 같은 경우도 다 20배가 깨진 상황입니다. 엔터에서 안 좋다 해도 그래도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 PER 기준으로 20배는 안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배를 언더하면 다시 회복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배 중반 수준까지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너무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정말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비싼 구간이 아니라면 앞으로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지,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엔터를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요거 하나 가지고 엔터를 총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모든 투자 포인트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의문도 많았고, 또 워낙 밸류 자체가 20배가 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선택의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터 업종에 대한 점검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미디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